계속입니다. 자, 이제 4강으로 들어왔는데요. 제목이 거창하죠? 자본주의와 이념의 대두.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18세기, 19세기, 이제 특히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이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류에게 두 가지 아주 숙제를 남겨뒀죠. 이 자유라는 거와 평등. 물론 이제 박애라는 것도 있지만 이 자유와 평등은 사실은 함께 갈 수 없는 아주 묘한 게 있어요. 근데 둘 다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자유라는 느낌에서 약간 우리가 복지에서 미리 배운 걸 하면 자유주의 이념, 평등이라는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 이념, 뭐 이런 게 살짝 보이죠? 동시에 여기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보면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요렇게. 여기서 제가 이념의 대두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이념이라는 게 없었던 건 아니죠. 이 이전에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를 해요. 요 시기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 자유가 중요했죠. 근데 양극화가 일어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평등이라는 게 또 나중에 가면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하죠. 아, 이 문제가 너무 불평등하니까 사회가. 그래서 이 이념의 배경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이걸 알 필요는 없지만. 자, 그런데 제가 지금 4강부터 시작하는데요. 무려 7강까지가 이 이념에 관한 얘기입니다. 복지에서 여러분 1강에서 이제 기본은 배우셨어요. 근데 강의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 이념이 아주 구체화돼요. 여러 개로 나올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유주의하고 사회민주주의로 압축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건데 지금부터는 그 흐름을 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강의는 중세 시대가 봉건제 시대죠. 대략 한 5세기에서 14세기 대략 한 1000년 정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 대략적으로. 이 중세가 무너지고 드디어 이제 자본주의가 본격화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하면 시장이란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된다 그랬어요. 1강에서 제가 개인이 자유롭게 경쟁에서 참여해서 이윤을 획득하는 그런 시장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이거를 인정하는 쪽이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라 그럴 건데 고전자를 앞에다 붙여줘요. 20세기 1950년대부터는 또 그걸 뭐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신자유주의라 그럴 건데요. 또 하나가 이거를 거부하는 게 있어요. 사회주의. 이 두 가지죠. 1강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이렇게 반대로 본 겁니다. 자본주의는 시장을 인정하는 거고 사회주의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 자본주의를 정당화한 게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여기 이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애덤 스미스를 볼 거고요. 사회주의에서 칼 마르크스를 볼 겁니다. 각각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결과적으로는 1990년대 동구권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끝난 거고, 이 애덤 스미스가 고전적 자유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인정하는 이 자본주의를 정당화했는데, 그럴 때 이 애덤 스미스 얘기가 이 자본주의, 즉 시장에다 맡겨두면 이 세상이 모두가 좋아진다. 너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진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에다 맡겨두면 너도 좋고 나도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충격을 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죄수의 딜레마나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 사회주의의 실패,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복지국가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 놈씩 흐름대로 가볼 겁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자, 먼저 중세 봉건, 1000년 동안의 봉건을 이해해 보자는 거야. 이 사회는 계급사회예요. 그래서 제1계급, 제2계급, 여기 위에가 성직자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뭐 귀족, 영주 요런 애들인 거고 여기 제3계급이 농노지요. 이게 농사 짓는 노예란 뜻이에요. 고대 노예제 사회라 다를 바가 없죠. 농사 짓는 거다.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었다. 이때는 당연히 경제 뭐 20세기까지도 초까지도 그렇지만 토지가 중요했죠. 농업이니까 이 토지 소유, 토지 점유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봐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토지는 매매할 수 없어요. 지금은 누구나 매매하잖아요. 매매할 수 없다란 얘기는 토지는 상품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자본주의는 시장을 깔고 가는 거예요. 시장은 모든 걸 상품으로 매매가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없단 얘기예요. 이걸 매매할 수 없고 토지마저 상품이 아니란 얘기는 이익이나 이윤관념이 없었다라는 거야. 시장이라는 건 상품을 들고 가서 이윤을 내는 거죠. 경쟁을 통해서. 또 하나 돈 놓고 돈 먹는 이 고리대금 이런 건 죄악이라고 보고요. 심지어 노동도 판매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 농노가 임금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계약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영주의 땅에서 농사 지어주고 자기 땅에서 남는 시간에 또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없다는 뜻이 돼요. 이렇게 봐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취약한 시장이라 그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자본주의적 시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1강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윤을 내는 그런 시장이 없었다. 상품으로 거래해서. 그러면 시장이 주도하지 못하고 나머지 뭘로 이 사회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주고받는 관계가 만들어졌냐면 명령에 의해서 영주의 명령 뭐 이런 거 혹은 관습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있긴 있었지만 이 사회의 메인이 핵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가장 핵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생활 일종의 부속품, 사회의 변두리에 위치한 하나의 시스템이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체제가 즉 시장이 사회 안에 흡수된 꼴이었어요. 지금은 이 사회가 경제 안에 들어가 있어. 시장 안에 이 사회가 들어가 그만큼 시장 중심적으로 자본주의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시장이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구할 수 있나요? 거의 생각하기 힘들어요. 뭐 필요해 이러면 쇼핑센터 가잖아요. 뭐 마트 가잖아요. 다 시장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운영은 이 시장의 원리, 작동 원리,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간 게 아니라 계약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이 영주하고 기사하고 그죠? 계약 관계에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주와 이 농노도 계약 관계. 영주가 농노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농사 지을 수 있게. 그럼 농노는 영주한테 의무를 다해야 돼.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인간을 운명적 존재. 왜냐하면 중세는 신 중심 사회였잖아요. 신의 뜻이란 얘기예요. 운명적 존재로 봤다라는 건 우리가 가난 얘기할 때 한번 중세 얘기를 한번 더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 정리하면 이거예요. 중세 봉건제 사회는 자본주의적 시장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상품으로 대부분은 거래되지 않았다. 토지고 노동이고 그리고 그에게는 이윤관념이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자놀이도 굉장히 죄악시했다.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그 대신에 명령과 간섭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갔다. 이 시장은 한 부속품으로, 그러니까 사회에 흡수된 상태로 있었다. 그러니까 별 힘을 쓰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상인들이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상인들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천시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 대신 계약에 의해서 움직였다. 인간은 운명적 존재로 봤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죠. 제가 지금 그림을 크게 그려놨어요. 노트에 보면 깔끔하게 있죠. 이 중세 봉건제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자본주의 탄생, 즉 다시 말해서 시장이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종교개혁도 중간중간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제 뭐 칼뱅 이런 사람들의 예정설 종교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서서히 종교에서도 긍정적으로 봐요. 기독교에서. 예정설에 의하면 너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예정돼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넌 알 수 없다 사전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냐 너한테. 네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의 운명, 다시 말해서 미션이라 그러죠. 이걸 우리 말로 번역하면 사명, 신이 주신 사명이야. 그럼 여기에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네가 돈을 모으면 그건 하나님한테 하나의 신호를 준 거야. 나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지요?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자본주의 시장 논리예요. 네, 열심히 어디서 돈 버는 거죠.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분위기에서도 뭐 이런 것들 윤리를 이제 베버 같은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 속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건 메인이 아니니까 어쨌든 여기서 간략하게 말하고요. 그냥 자본주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나와요. 그러면 이러한 자본주의적 시장을 긍정하는 것, 떠받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애덤 스미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념을 고전적 자유주의라 그래요. 현대에는 이걸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죠. 자, 이걸 부정하는 거, 그걸 사회주의. 대표 주자가 칼 마르크스죠. 시장 거부하는 겁니다. 오직 국가가 해결하겠다. 1강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은 사적 소유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봤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까봐 조금 생략하려고 그랬는데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칼 마르크스, 이건 루소의 불평등의 기원에 대하여 뭐 이 책을 바탕으로 한 건데, 처음에는 평등했다 이거야. 마르크스 관점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잉여 생산물이 나왔잖아요. 농사를 짓다 보면 한 가마니 나오는데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해갖고 노하우가 축적돼서 10가마니가 나온 거야. 그러면 남는 거를, 잉여를 누가 가질 것인가의 문제에서 사유재산 개념이 나와요. 사적 소유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급이 출현한다. 즉 신분제 사회가 온다. 이게 바로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르크스 버전에서는 현대 사회가 왜 이렇게 불평등하냐? 그 본질이 사유재산제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걸 없애자. 이게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그리고 없애고 평등한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거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 이념인데, 문제는 이 사람 이념이 성공했냐라는 거야. 우리가 90년대 사회주의, 공산주의권이 다 몰락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국가가 다 나눠줬는데 이 세상에 필요한 물건들의 최적 선택이라는 건 생산, 분배, 소비, 요 메커니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90년대 보면 동구권에 가면 물자가 부족하니까 다 줄 서 있잖아요. 배급받으려고. 사회주의가 몰락했어. 아, 그러면 이거 안 되겠네? 오직 국가만 하는 거 안 되겠네? 확실하죠? 그럼 자, 이쪽으로 가보자는 거야. 애덤 스미스가 고전적 자유주의니까 이거는 시장이잖아요. 개인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 이기적 인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 벌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기적 인간 좀 설명드리겠지만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보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윤 추구하는 인간들, 이기적인 인간들이죠. 돈 벌고 싶은 거야. 이 시장에 참여하는데 그렇게 되면 윈윈 한다라는 거야. 나도 좋아지고 너도 좋아져서 이 사회 전체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요 분위기가, 우리가 푸주간주의인데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면 정육점이 있잖아요. 정육점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주인은 이기적이에요. 시장에 참여를 하죠. 왜냐면 고기를 썰어서 주잖아요. 근데 나는 정육점 시장에서 만나. 이 사람이 공급자가 되고 내가 수요자가 되죠. 근데 내가 이 정육점 주인한테 고기를 사는 건 이기적인 거예요. 왜냐면 편안하게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고 싶기 때문이죠. 만약에 정육점 주인이 없다라고 해봐요. 내가 돼지를 길러서 그거 썰어서 징그럽잖아요.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육점 주인도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이기적인 차원에서 한 거고, 나도 편하게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거래를 하니까 나는 편하게 먹어서 좋고 정육점 주인은 돈 벌어서 좋다는 얘기예요. 윈윈 난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이기적 인간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면 이 사회 전체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게 시장이라는 거야. 이 시장을, 정확하게는 시장의 가격인데요. 이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그러면 보이는 손은 뭐냐? 이 국가를 상징하는 말이 보이는 손이에요. 국가가 가격을 얼마로 설정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마트 이제 그 마지막 시간대, 이제 문 닫기 직전에 가면 갑자기 손님들은 적어지고 물건은 아직 여기 있으니까 가격이 막 내려가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가격을 내려가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이
신이 개입해서 조율한다. 완벽하다. 뭐 이런 느낌도 살짝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에 의해서 이기적 인간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하면 너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진다. 즉 이 사회 전체가 풍요롭게 된다. 이게 이 관점이에요. 이 논리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시장을 적극적으로 정당화시켜 준 거죠. 그런데, 자, 여기는 동구권이 몰락해서, 에이, 얘는 옳지 않아. 이렇게 됐다면, 이게 과연 그러냐? 너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지 않는다. 즉, 시장에 의한 최적 선택의 실패를 보여주는 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뷰티풀 마인드라는 뭐 책이나 영화를 보셨을지도 그런 분도 계실 건데 존 내시의 이제 일화를 다룬 거죠. 이 게임 이론인데요. 여기에서 너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보여줘요. 이거를 죄수의 딜레마.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시장에 의해서 최적 선택이 안 될 수도 있다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뭐야? 이 시장을 가지고 오되 이 국가적 요소도 개입을 시켜줘야 돼. 그게 복지국가예요. 복지국가. 요 두 가지 때문에 복지국가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사회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시장과 국가를 다 끌어들이는 거야. 사회주의만큼 강한 국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얘네는 최소 국가니까 얘네들보다는 적극적인 국가. 여기서는 시장의 기본적인 인정. 다만 그 시장이 최적 선택에 실패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만회하기 위해서 적극적 국가를 도입해. 그게 복지국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중세사회 성격을 대략 보셨고요.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이 없었죠. 고정자유주의 얘기를 하고요. 마르크스 얘기를 하고요. 죄수의 딜레마 게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자, 이제 애덤 스미스 자본주의 정당화, 자본주의 시장의 정당화 보죠. 애덤 스미스의 대표저서 두 가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덕 선생이에요. 윤리 선생. 처음에 쓴 책이 도덕 감정론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The Wealth of Nation, 국부론이나 국가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국가들의 부의 성질과 원리, 국가가 부여해주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게 국부론이다. 국부론. 이 도덕감정론에서는요,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이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면 된다. 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건 이 동감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이기적 인간인데 조금 이따 더 하겠지만 이기적 인간인데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런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이유만. 아니 그러면 약육강식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덕감정에서 그걸 브레이크를 걸어놔요. 아, 걱정하지 마. 인간은 남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내 거 이익을 추구하지만 남의 이익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하더라도 큰 문제될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국부론, 국가가 부자가 되는 걸 논한다. 그러니까 이거죠. 요걸 제시한 것이다. The Wealth of Nation인데, 자, 이 두 가지 저서를 썼다. 아주 유명한, 뭐, 현대인이 반드시 읽어봐야 될 아주 유명한 고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의 본질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이제 첫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산의 3요소, 토지, 자본, 노동, 뭐 또 그 위에 5요소, 6요소 뭐 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무식하게 뭐라 그러냐면요. 노동가치설이에요. 이 노동가치설은 뭐 이 당시 좀 이따가 칼 마르크스 얘기할 건데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가치는 어디로부터 나오냐? 노동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고무신이 있어요. 이 고무신의 가치가 얼마입니까는 이 고무신 한 짝을 만들 때 투여된 노동이 얼마만큼이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원천은 노동이라고 봤다. 이거는 뭐 지금도 크게 틀린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기본은. 노동 생산력에 의해 부의 증진이 가능하다.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이 생산력, 즉 일을 잘하는 거. 처음에는 하루에 10개 만들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국부론에서 핀 공장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미지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 옷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핀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옷핀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한 사람이 만들면 하루에 가령 10개를 만들까 말까 해요. 철사를 자르고 가늘게 만들고 휘고 앞쪽을 뾰족하게 만들고 뭐 이 작업을 해요. 하루 종일 한 사람이. 그런데 분업이 있죠. 분업을 나눠서 하는 거야. 공장을 다 나눠서 하면 이 노동 생산력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노동이 부의 원천인데, 만약에 분업을 하면, 노동이 부의 원천인데 이 노동 작업을 분업을 하면 생산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생산력이 올라가니까 많이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가 올라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는 노동이야. 다만 분업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을 나눠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 하루에 4,000개, 10,000개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느낌, 마르크스는 아담 스미스와 노동 가치설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데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 너무 극단적으로 노동 가치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느낌이 절대적으로 노동만 가치를 낸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아담 스미스는 그거보다 조금 온건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건 비슷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공장에서 있다고 쳐봐. 사장님이야. 그러면 노동자 10사람을 분업에 의해서 공정별로 1공정, 2공정, 3공정 이렇게 철사 자르기, 철사 휘기, 철사를 갈기 이렇게 사람들을 여기다가 뭐 3명, 3명, 3명 이렇게 했어요. 포장하는 사람 1명. 그래서 생산력이 많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하루에 10개 만들다가 10,000개를 만들어. 그래서 이제 부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제가 있어. 아니 만들었는데 이걸 판매를 못하면 나한테 들어올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난 비용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만든 거를 부로 만드는 건, 부를 창출하게 만드는 건 시장이라는 거야. 시장. 자유롭게 시장만이 모두 개인뿐 아니라 국가를 부자로 만들어줘. 왜? 이 개인이 10,000개를 만들어서 자유로운 시장에 나가서 자유롭게 보장이 돼야 되죠. 나가서 내가 팔아서 돈 벌면 세금을 내. 그러니까 국가도 부자가 되는 거고 개인도 부자가 되는 거고 종업원들도 일하고 있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야. 돈을 버는 거야. 이 시장의 은유가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손은 곧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론은 이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에 의해서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노동자도 돈 벌려고 들어간 거고, 이 회사 사장도 자기도 부자가 되려고 한 거고, 이 시장에 갔을 때 소비자도 편하게 옷빈을 구해서 자기가 뭐 쓸 때 쓰려고 한 거야. 다 이기심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까 노동자는 돈 월급 받아 좋고 사장은 팔아서 부를 받아서 좋고 국가는 세금을 받게 되고 소비자는 편안하게 쓰게 되고 좋고, 그래서 사회 전체 이익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건 너도 좋아지고 개인도 좋아지지만 다 이기적으로 갔지만 개인도 좋아지고 사회 전체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뭐예요? 시장이라는 거야. 시장을 비유한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 만약에 여러분 이 자유로운 시장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들 리도 없어. 왜냐면 팔 수도 없는데 왜 만들겠어요? 그럼 종업원들 고용도 안 되겠죠? 핀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 사회의 핀은 너무 부족해. 소비자들 또 너무 힘들어. 핀이 필요한데, 옷핀이 필요한데, 뭐 이미지, 느낌이 이렇다라는 거야. 느낌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부의 가장 기본 원리고요. 그렇다 그래도 이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죠. 아예 그냥. 그렇죠? 자,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또 하나의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이기심. 여러분,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여전히 부정적이죠. 중세 시대는 이걸 죄악시했어요. 이기적인 걸. 그래서 뭐 고리대금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10억이 있는데 이거 빌려주고 11억을 받는다. 1억을 더 이자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행위예요. 이런 거 다 죄악시예요. 이기적인 거. 여러분이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이런 거 얘기한 대표적인 사람이 토머스 홉스라는 사람인데요. 뭐, 리바이어던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죠. 이 사람 당연히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니까 이거 국가가 이런 이기심을 견제해야 된다. 이걸 나쁘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의 특징이 뭐냐면 이기적이라고 봤어요, 인간을. 서로 자기 것만 가져가려고. 근데 이렇게 돼서는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니까 국가가 이걸 컨트롤 해줘야 된다고 봤는데, 자, 애덤 스미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 당연히 인정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심지어 토마스 홉스랑 동일해요. 둘 다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데, 홉스는 국가가 견제해야 된다고 본 반면에 애덤 스미스는 야, 이거 견제하면 안 돼. 이 이기심 때문에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아까 전에 앞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자기 이익 추구하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에 참여한 모두가 좋아지는 거야. 국가도 좋아지고 소비자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 존재를 인정한 거죠. 그런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이제 도덕감정론에서. 근데 걱정하지 마. 남의 이익을 해칠 정도의 이기심은 아니야. 동감이라는 게 있어서 인간을 또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야, 이기적 인간을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했어. 아주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니까 여러분 보고, 여러분 이기적으로 행동하세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도 좋아지고요. 여러분 주위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아주 멋진 말이죠. 근데 이 논리가 깨집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깨질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자본주의를 정당화한 거예요. 자본주의적 시장을 정당화한 거죠. 그 논리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정도 최소한의 이제 걸로만 설명드리겠는데, 자, 이제 이 자본주의를 싫어한 사람, 칼 마르크스죠. 칼 마르크스가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지만 영국에 가서 이제 영국의 한복판에 가서 봤더니 야, 이 자본주의는 착취의 운상이더라. 예. 뭐 멋있게 생겼죠? 이제 카피탈이라는 저서를 썼는데 칼 마르크스는 또 두 저서가 있어요. 우리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 도덕감정론을 썼듯이 이 사람도 자본론이 워낙 유명하죠. 이거 자본주의를 이제 비판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전에 공산당 선언을 씁니다. 공산당 얇은 책이에요. 굉장히 이 두 책도 읽을 만한 가치가 뭐 우리 우리나라 김수현 교수님 가신 돌아가셨지만 자본론의 뭐 대가죠. 자, 이 두 책 썼다. 전부 다 뭐 자본주의를 기본적으로 비판하는 건데 이 자본론은 자본이 가치를 만드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 원리를 보여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보겠지만 이 사람도 노동 가치설이잖아요. 노동에서 가치가 나와. 모든 가치가. 그러니까 자본가의 이득이라는 건 이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뭐 필요노동, 잉여노동 이런 말을 쓰는데 요점이 이겁니다.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10이라는 가치를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노동자가 먹고 사는 거는 5의 가치만 있으면 돼. 근데 나머지 5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원래 이것도 노동자한테 돌아가야 될 거예요. 왜냐면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가치인데 이거를 자본가가 가져가 버려. 이게 착취예요. 착취한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분석한 이거는 철학책입니다. 철학책도 아니고 심리학책도 아니고 정치 경제학 책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19세기 뭐까지도 정치하고 경제학은 하나로 이렇게 지금은 정치학 따로 경제학 따로지만 이 당시에는 이거는 이제 하나로 봤으니까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봤다. 제가 지금 사실은 시간이 정말 충분하다면 그 배경을 다 깔고 싶은데 너무 길게 들어가니까 요 표현되어진 거에 한정해서 그냥 좀 쉽게 하여튼 두 권의 책이 썼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마르크스의 생각과 관심사항.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노동 가치설을 극단으로 몬 거예요. 모든 가치는 노동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그런데 자, 이런 거예요. 이 가치를 만드는 노동자가 왜 가난하지? 영국에서 봤더니 지지리도 못 살아. 근데 가치는 이 사람들부터 나온 거거든요. 모든 가치 있는 게. 그런데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은 자본가만 잘 사는 거야. 굉장히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사항은 이겁니다. 노동자가 죽어라고 일해. 왜 가난해 도대체?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이유는 간단하더라 이거야. 자기가 분석을 해보니까 자신이 일한 만큼 다 가져가지 못해. 이걸 쉬운 말로 착취를 당해.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틀린 논리는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도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400만 원어치 한 달에 만들어 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이 현재 물가를 고려해서 한 250만 원이면 살 수 있어. 그래서 월급을 이만큼 받는 거야. 그럼 150만 원은 어디로 가냐? 자본가가 여러분 사장이 갖고 가는 거예요. 뺏어 간다고 본 거야, 이렇게. 그럼 물론 이 중에 또 국가도 세금으로 가져가죠. 당연히 가져가지만 뭐 당연히 이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어째서 아니 노동자가 바보도 아니고 자본가가 자기 거를 착취하잖아요. 뺏어가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있지? 라고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랬더니 생산수단,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생산수단을 누가 갖고 있냐? 자, 다시 한번 해보죠. 노동자를 아마 프롤레타리아 뭐 이런 말을 쓰고요. 자본가를 부르주아지 또는 부르주아, 이게 나올 건데 하여튼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얘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걸로 안 하고 지주로 한번 해볼게요. 농업사회로. 여기 땅이 있어요. 땅. 그럼 이 땅이 바로 뭐냐면 생산수단이에요. 그쵸? 뭐 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땅의 소유주가 지주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유로 얘기하면 산업사의 자본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땅에 소작을 붙여 먹고 있는 소작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요렇게. 그러면 지주와 이 소작농이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그러면 이 지주와 소작농을 가르는 핵심이 뭐예요? 땅을 갖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냐. 다른 말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지주, 자본가, 못 가지고 있으면 소작농, 노동자란 얘기예요. 너무 쉽죠? 자, 여기에서 파워게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산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즉 여러분 누가 힘이 셀까요? 자본가가 세지, 지주가 세지. 땅이 얜데 이 소작농이 대들어. 그럼 너 하지마. 너한테 땅 안 줄 거야. 다른 사람 땅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작농이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생산 계약에 의해서 1대1로 계약을 맺었다고 쳐요. 그래서 생산력을 갖고 있는 소작농이 10가마를 생산했어요. 그러면 5가마니 첫 해에는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작농이 더 열심히 했어. 그래서 20가마니를 그 다음에 생산했어. 그럼 원래대로라면 1대1로 계약이 됐으니까 10가마니 가져가야 되는데, 자, 힘에 있는 지주가, 자본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 원래 몇 가마니 가져갔어? 너 먹고 살려면 몇 개 필요해? 5개 필요하지. 그러니까 너 5개 가져가. 자, 이제 나는 몇 개 가져갈 거냐면 몇 개 가져가야 돼요? 15개를 가져갈 거야. 원래는 1대1의 관계였는데 이제 1대3의 관계로 바뀝니다. 이게 착취예요. 그런데 착취인데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들지 못하니까 이 착취가 극악무도하게 벌어져요. 둘 사이가 적대적 관계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야. 노동자가 자기들은 하나라는 의식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거야. 한 놈 한 놈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자여 단결하라. 전 세계 노동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단결하라고. 자본가하고 적대관계에 있다. 적대관계.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비유로 조금 더 이해시켜 드릴게요. 적대관계 될 수밖에 없지. 왜? 착취를 하니까. 느낌은 당연히 옵니다. 자, 이제 비유를 해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해줘. 두 공장. A 공장은 잘 봐보세요. 그 생산수단을 노동자가 공동으로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착취가 없지. 그 말은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옛날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되겠죠. 더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B 공장을 봐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사장이 생산수단을 갖고 있어요. 자, 노동자는 노동력을 사장한테 팔죠. 이게 B 공장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이 사장이 자본가죠. 그러면 착취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B 공장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착취합니까? 더 일해 임마. 노동 강도도 더 세게 해주고 임금은 더 적게 줘. 이게 A 공장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계급으로 서로 적대적 계급으로 존재하는 거는 B 공장이에요. A 공장은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주인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적대적 계급 관계로 존재하는 건 B 공장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요 말을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노동자들과 사장은 개인이 아닌 계급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봤는데요. 먼저, 인간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담 스미스는, 뭐, 애덤 스미스도 좋습니다. 발음상이니까. 얘는 이기적이다. 이렇게 갔잖아요. 마르크스는 원시 공산사회, 그러니까 신석기, 구석기 사회 원래는 선한 존재라고 본 거야. 선하다는 건 이타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라는 거야. 협동하는 존재, 공동체적인 존재. 그러니까 아주 좋은 존재였는데 사유재산제가 나오면서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인간 본성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애덤 스미스는 노동자든 사장이든 자본가든 다 이기적이라고 보는 거라면 마르크스는 노동자도 이기적이지 않고요. 사장도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본가도 이기적이지 않아요. 다만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둘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계급으로 존재한다. 자, 이걸 비유로 한번 납득시켜 볼게요. 여러분 이제 축구 선수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축구 선수 A하고 B가 있는데 얘네 둘은 절친이야. 베스트 프렌드야.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나 친해요. 그런데 A는 C팀에 소속돼 있어요. B는 D팀에 소속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운동 경기장에 들어갔어요. 경기장에 들어갔습니다. 둘은 개인적으로는 적대적이지 않아요. 친한 사이야. 그런데 경기장에 들어가면 서로 적이 돼요.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경기장에서 축구 시합을 한다라는 건 이 자본주의 시장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건 축구팀끼리 경기장 경기장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만나는 게 아니에요. 팀으로 만든다. 이게 계급이야, 계급. 여기서는 경쟁이잖아요. 적대적으로 존재한다. 서로 이겨야 돼. 서로한테 막 몸으로 부딪히고 태클하고 막 밀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사장은 적대적 계급으로 존재해요, 사실은. 이 말이 이제 약간은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자본주의의 이 공장 비유가 말하는 건 자본주의 문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이 A 공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착취의 문제. 왜?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했으니까. 근데 B 공장에서, 즉 자본주의의 문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있다. 이 B 공장이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B 공장의 문제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 두 공장 비유를 통해서. 자, 이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나옵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여러분 아담 스미스의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인이 선택을 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면 사회 전체가 이익이다. 이게 아담 스미스의 논리거든요. 푸주간 주인, 정육점 주인도 좋고 고기 사 먹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아진다. 서로 이기적으로 행동했어요. 그 얘기는 합리적이란 얘기예요. 이기적 합리성이에요. 합리적이라는 건 따져봤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그냥. 그랬더니 다 좋아지더라. 이건데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물론 이제 우리가 학문 분야 중에 게임 이론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 분야는 거의 수학인데 어쨌든 거기서 유명한 게 이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용의자 A가 있고 용의자 B가 있어요. 사실은 이 죄수라는 말은 쓰면 안 되고 프리즈너 딜레마 뭐 이런 건데 영어는 용의자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아직 판결을 받았을 때 죄수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자, 천천히 봐보세요. 요 앞쪽에 있는 게 B가 받는 형입니다. 뒤쪽에 있는 게 A형이에요. 자, 그러면 두 플레이어의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침묵하든가 자백하든가. 요 칸에는 여기 검사가 있고 여기도 검사가 있고 여기는 용의자 B가 들어가 있고 A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에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나 빨리 죄 지었다고 빨리 불어. 불면은 이렇게 해줄게. 막 이렇게 신문 받는데 서로는 의사소통 못 해요. 근데 B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B가 생각하는 거야.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침묵을 했다고 해보자. 한번 침묵. 내가 입을 꾹 다물어 보자. 그래서 만약에 옆방에 있는 용의자 A가 같이 나처럼 침묵을 하면 나는 1년형을 받아요.
1년형을. 둘 다 침묵하니까 큰 증거가 없어서 짧게 받아. 근데 만약에 내가 침묵했는데 용의자 A가 자백을 선택해버려. 그럼 나는 몇 년을 받냐? 괘씸죄에 걸려서 20년형을 받아. 20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자 반대로 자 용의자 B가 이번엔 자기가 자백을 한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합리적으로. 자백을 한다고 하면 그럴 때 용의자 A가 침묵하면 나는 바로 석방이야. 석방이 돼요. 오, 그리고 만약에 얘가 자백을 하더라도 같이 자백을 하더라도 10년형을 가져가. 그러면 B는 비교를 하는 거야. 자, 1년형에서 석방이 되는 거고요. 20년형에서 10년형만 받는 거야. 뭐를 선택할 때? 내가 자백을 선택하면 이 용의자 A가 침묵할 때에 내가 1년형에서 바로 석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0년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혹은 얘가 자백을 하더라도 20년에서 나는 10년으로 줄어들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용의자 B 입장에서는 자백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야. 자기한테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그렇죠? 여러모로나 짧겠잖아요. 이거는 용의자 A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둘 다 뭘 선택하냐? 자백을 선택해요. 그러면 둘 다 결과적으로 빨갛게 되어 있는 이걸 이제 내시균형이라고 그러는데 10년형을 받아요. 둘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둘 다 훨씬 좋은 선택이 있잖아. 바로 이 파란색. 둘 다 침묵을 만약에 했다면 1년 1년짜리만 살고 나오잖아요. 그죠? 훨씬 좋은 선택이 있는데 원래 아담 스미스 얘기로 한다 그러면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면 가장 좋은 선택이 나와야 돼. 그게 여기에서는 1년형을 받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나도 좋아지고 너도 좋아지는 게 1년형이라면 얘네들은 10년형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건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한 거야. 그래서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최적의 선택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재수의 딜레마 게임이에요. 결국은 이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물론 복제하기선 이 게임 이론처럼 이걸 막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즉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둘이 침묵하면 둘 다 1년형이잖아요. 더 이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뭐 하게 돼요? 자백을 하게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년형을 받죠. 둘 다. 최적 선택을 못 하게 된다는 거야. 가장 좋은 선택을 못 하게 된다는 거야. 즉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 이기적 개인의 사적 유익을 사회 전체 이익으로 이끈다는 애덤 생각이 틀렸다. 1년형을 못 받아요.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면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너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는 1년짜리 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가 결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 네 생각 틀렸어. 이거 경제학이 흔들렸죠. 200년간 내려오던 이 가정이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의해서 흔들려 버린 거야.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비유로 얘기하면 이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여기로 올라가 볼게요. 용의자 B는 용의자 A가 침묵을 선택하던 자백을 선택하든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자백할 거야. 용의자 A도 마찬가지예요. 용의자 B가 침묵을 하던 자백을 하든 난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자백할 거야. 이 얘기예요. 자백한다 나는. 자백 안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나쁜 짓을 하든 침묵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상관 안 해. 네가 침묵을 하든 자백을 하든 나는 무조건 한다예요. 자백한다. 그래서 내가 나쁜 짓, 땅 투기, 사교육, 탈세 이거요. 네가 땅 투기를 하든 안 하든 사교육을 받든 안 받든 탈세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나는 나쁜 짓을 한다. 그러면 나한테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이겁니다. 네가 침묵하든 자백하든 상관없어. 난 자백할 거야. 이게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야. 나한테 이득이라고 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이 아니죠. 그렇죠? 이 메시지는 그렇다. 자,
너무 시간이 가서 요쯤까지. 요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요. 재수 딜레마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다른 집이 용의자 A 입장에서 용의자 B가 땅 투기를 안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무조건 뭐 해야 돼? 한다예요. 안 한다가 아니라 한다. 이 용의자 딜레마는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른 집이 과외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과외를 나는 한다야, 한다.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결국은 더 나쁜 선택을 한다. 그렇죠. 이건 맞죠. 더 나쁜 선택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1년형짜리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둘 다 10년형으로 갔으니까 죄수들과 검사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이게 검사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건 검사를 끌어들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풀었는데 조금 문제 있는 건 문제풀이 시간에 조금 더 풀게요. 자,